내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져왔던 것과 똑같은 하얀 장미를 들고 내 집 문 앞에 서 있었고 나는 삼촌이 방금 내 계좌에 입금한 300만 달러를 세어보았다. 데이비드가 선택한 게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정확한 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확실히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몰랐던 건 내가 지난주 내내 내 집을 훔친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할지 정확히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64세 어머니를 2주 동안 혼다 시빅에서 자게 놔두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구독하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은퇴한 분이 어떻게 오하이오 출신 초등학교 교사가 노숙자가 된 후 백만장자가 되었고 그 후 자신의 부모에게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아이야, 내 이름은 마가렛 설리번이야. 다들 맥이라고 부르지만 그리고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웨스터빌에 아름다운 집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남편 톰과 나는 30년 만에 넉넉한 연금과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듯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일주일에 2번 전화하고 매주 일요일 저녁 식사를 위해 방문하고 항상 마당일을 도와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일이나 사소한 수리 때문에 엄마, 나이 드셨잖아요. 그가 냄비구이를 먹으며 말했다. 6월 어느 날 저녁, 이 큰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계단에서 떨어지면 어쩌지? 그의 아내는 바네사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맥이, 네가 혼자 사는 게 걱정돼. 그들의 걱정은 정말 진심인 것 같았다. 데이비드는 아버지의 진지한 갈색 눈과 부드러운 말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내 가슴이 녹아내렸다. 그때 그들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생각해봤어요. 바네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이사하면 어떨까? 너랑 같이 여기 있으면 좋겠어? 우리가 집도 돌보고 모든 걸 도와줄 수 있고 넌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돼. 데이비드, 열렬히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엄마, 공식적으로 말하고 엄마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아마 증서를 제 이름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위험 신호를 봤어야 했어. 39세 남자와 그의 아내가 왜 갑자기 살고 싶어 했는지 의문을 품었어야 했어. 그의 연로한 어머니와 함께. 하지만 나는 그것이 내가 몰랐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사했다. 그 7월. 정확히 6주 동안 정말 멋진 시간이었어요. 데이비드는 잔디를 깎았고 삐걱거리는 현관 계단을 고쳤어요. 바네사는 정성껏 저녁 식사를 차려주고 손님방도 새로 꾸몄어요. 그들은 돈을 내겠다고 고집했어요. 모든 공과금과 식료품을 가게에 기여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동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특히 그들은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무더운 8월 오후에 제가 데이비드의 말을 우연히 들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톰의 옛 서재에 있는 전화. 응. 지난달에 증서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 그녀를 이사시키고 나면 위층 구멍만 수리하면 이 가격에 $750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피가 얼음물로 변해서 이사를 갔어. 나는 문 밖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문틀을 너무 세게 움켜쥐고 있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내가 나누는 대화는 그날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만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 즉시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 대신 나는 스파이가 되었다. 내 집, 이전에는 무시했던 세부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데이비드와 바네사가 우편물을 받기 시작한 것처럼 바네사가 가구를 재배치하고 내 것을 치우기 시작한 것처럼 그들이 이사하기 전에도 우리 집에 전달되었습니다. 개인 사진, 그녀는 장식을 새롭게 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원할 때마다 둘 다 짜증을 냈다는 것과 같습니다. 저녁에는 거실을 쓰라고 했고 위층 침실이 더 편할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우연히 들은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9월 초 어느 화요일 밤이었고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물 한 잔. 그들은 부엌에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다. 그녀가 의심스러워지고 있어. 바네사가 말했다. 어제 그녀가 왜 부동산 웹사이트를 보고 있냐고 물었어요. 데이비드의 대답에 속이 뒤집힐 뻔했어요. 우리는 그럼 더 빨리 움직이세요. 내일 피터슨에게 위임장 서류에 대해 전화할게요. 위임장. 그 말이 날 뺨 때리듯 때려 눕혔어. 그냥 내 집 팔려고 한 게 아니었어. 날 무능하다고 선언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그들은 내 모든 자산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톰과 결혼한 지 35년, 3학년을 가르치고 평생 동안 신중하게 저축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는데 내 아들이 그것을 훔치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나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어둠 속에서 침대에 앉았고 내 심장은 너무 쿵쾅거렸다. 시끄러워서 아래층에서도 들릴 거라고 확신했어.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지? 데이비드의 일요일 저녁 식사와 걱정스러운 전화들이 모두 어떤 정교한 계획의 일부였을까? 내가 서명했던 증서 양도에 대해 생각해보니 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류 작업일 뿐이라고 믿으며 신뢰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우리가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변호사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골프 친구, 거의 설명도 없이 서명을 서두르게 만든 사람.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톰의 유산을 담당했던 제 변호사 해럴드 와인스타인에게 해럴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내 집에 대해 뭔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증서가 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데도 내가 아직 여기 살고 있다면 내 법적 권리는 무엇입니까? 그 뒤의 침묵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었습니다. 맥이 해럴드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증서가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그는 집을 소유합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임의대로 세입자가 됩니다. 그는 언제든지 당신에게 나가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대로 세입자가 됩니다. 내가 아이를 키웠던 집, 남편을 암 투병 중에 간호했던 집, 내가 여생을 보낼 계획을 세웠던 집, 황금기였다. 전화를 끊고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방들을 걸어갔다. 내가 있던 부엌은 수천 개의 학교 점심 도시락을 포장하고 데이비드가 첫걸음을 내디딘 거실, 주침실. 톰은 3년 전 내 품에서 죽었다.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오후, 데이비드가 직장에 있고 바네사가 독서 모임에 있는 동안 나는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소지품을 수색했습니다. 바네사의 보석함에서 3명의 부동산 중개인의 명함을 찾았습니다. 데이비드의 책상 서랍에서 나는 주택 개조 대출에 대한 인쇄된 이메일과 엄마의 라벨이 붙은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2년 전의 은행거래 내역서, 사본이 들어있는 재정서류. 그는 어떻게 그것들을 얻었을까? 답은 간단하면서도 파괴적이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을 계획해왔다.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게 된 후, 끝이 빨리 왔습니다. 내가 발견한 지 3일 후, 데이비드는 그가 말하는 것을 위해 나를 앉혔습니다. 엄마, 네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 아빠가 연설을 준비했었거든. 아빠 말이 너무 과하게 나와서 알 수 있었어. 부드럽게, 너무 연습한 것처럼. 바네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가 말을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선셋 매너라는 정말 좋은 곳이 있어요. 선셋 매너, 내가 아는 곳이었다. 교회에서 마사 핸더슨이 갔던 곳이었는데 가족들은 마사를 집에서 돌보기에는 너무 번거롭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사는 병이 아니라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에서요. 저는 요양보호가 필요 없어요. 저는 충분히 돌볼 수 있어요. 나 자신. 데이비드의 은근한 미소에 소름이 돋았다. 엄마, 64살이시잖아요. 지난주에 스토브 버너를 켜둔 채로 나갔고
어제는 차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두 문장 모두 거짓말이었어. 하지만 난 그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었어. 스토브 사건은 그가 출근 전에 아침을 요리하다가 일어난 일이야. 바네사가 심부름 때문에 내 차를 빌린 후 차 열쇠는 그녀의 핸드백에 들어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다. 게다가 바네사가 거짓된 달콤함으로 덧붙였다. 선셋 매너에는 온갖 활동이 있어. 게임 나이트, 공예 수업, 영화 상영. 거기 가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물었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데이비드와 바네사는 재빨리 눈빛을 교환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아마 팔 것 같아. 데이비드가 말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말 좋아. 그리고 솔직히 엄마 집을 관리하는 게 이 사이즈는 점점 비싸지고 있어요. 판매 수익금은 당신의 치료비로 쓰일 거예요. 제 치료비도 도와주세요. 더 보기, 거짓말이야. 선셋 매너의 요금을 이미 온라인으로 찾아봤어. 가장 비싼 개인실도 한 사람당 요금이 더 저렴하더라. 내 집값보다 한 달이나 더 컸다. 남은 돈은 데이비드와 바네사의 리노베이션 꿈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휴가 계획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마침내 내가 말했다. 데이비드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엄마, 저희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이틀 후 저는 깨어나 보니 모든 것이 자물쇠가 바뀌었다. 나는 아침 7시에 잠옷과 가운을 입은 채 현관에 서서 지갑과 전날 밤 뭔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을 때 챙겨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데이비드는 문이 간신히 틈으로 말을 건넬 만큼 좁았다.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이건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그가 말했다. 선셋 매너가 10시에 데리러 올 거야. 소란 피울 필요 없어. 소란 피우는 거 마치 엄마가 자기 집에서 살 거라고 기대하는 건 과장된 행동이었다. 데이비드, 제발,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게 싫었다. 그냥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이미 문을 닫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방금 전에 커피를 만든 것처럼 주방에서 바네사가 커피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집이 없었습니다. 나는 데이비드가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며 20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종류의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오해였죠. 그런데 선셋 매너 밴이 정확히 10시에 도착했고 저는 내 옛삶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절하지만 단호한 두 명의 안내원이 평화롭게 오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설리번 부인, 나이든 여성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이미 모든 서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당신의 방은 준비되었고 우리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멋진 활동이 계획되어 있어요. 나는 톰과 내가 함께 있는 꽃밭에서 다시 한번 내 집을 바라보았다. 데이비드가 어렸을 때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수천 개의 이야기를 읽어주던 현관 그네에 함께 심어두었던 것입니다. 나는 안내원들에게 돌아서서 모든 것을 바꿔놓은 말을 했다.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대신 나는 내 집으로 걸어갔다. 혼다 시빅을 타고 33년 동안 내가 알고 지낸 유일한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내 아들과 그의 아내에게 그들이 원하던 것, 즉 집과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척할 수 있는 자유를 남겨주고 싶다. 자동차에서 생활하면 실제 자동차 없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와 같이 알고 싶지 않았던 자신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 냄새도 못 맡을 만큼 샤워하기 전에 앞좌석에서 자면 허리가 얼마나 아플지 최대한 뒤로 기울어집니다. 마치 당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 세상에 얼마나 눈에 띄지 않게 되는지와 같습니다. 주소. 나는 24시간 영업하는 월마트 주차장에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매번 범죄자처럼 느껴졌다.
경비원이 지나갔어요. 둘째 날 밤에는 I7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는데 트럭의 끊임없는 소음과 홀로 있는 노부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밤이 되자 나는 내 리듬을 찾았다. 저녁 식사 시간대가 지나면 데니스 뒤에 주차하고 그들이 오기 전에 화장실을 이용하자. 문 닫음. 내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커피랑 머핀 사고 아침 직원들이 올 때까지 자는 게 제일 힘들어. 육체적 불편함이 아니라 수치심이 문제였습니다. 가게나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모두가 내가 노숙자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창문에 내 모습이 비쳤을 때 헝클어진 머리에 회색 머리를 한 여자가 보였지. 일주일 동안 제대로 스타일링하지 않았고 그 마지막에 옷장에서 꺼낸 똑같은 옷 3벌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침. 나는 마치 틈새에 빠진 사람처럼 예전의 나처럼 보였다. 닷새째 되는 날, 나는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소지품을 더 많이 가져오는 게 목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사실 나는 그가 정신을 차리기를 바랐다. 전화가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됐어요. 반회사 번호로도 연결해봤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 절박한 마음에 차를 몰고 갔죠. 집 옆에 현관에는 페인트공들이 있었고 열린 창문을 통해 노동자들이 뜯어내는 모습이 보였다. 예전에 내 식당이었던 곳에 벽지를 뜯어냈다. 그들은 이미 내 존재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난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다. 사실 가난하지 않았다. 연금도 있고 사회보장도 있고 약 4만 달러가 저축되었지만 주소가 없어서 대부분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들은 영구 거주지를 제공할 수 없는 고객을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호텔 비용은 장기 체류에 너무 비쌌습니다. 숙박, 아파트에는 신용조회, 추천서, 첫 달과 마지막 달, 임대료 선불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현대사회는 집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일째 되던 날, 저는 거의 평범하다고 느껴지는 일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커피, 그리고 오전 6시에 맥도날드에서 화장실을 이용했고 내가 구매한 YMCA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임시 거주지 사이에 있다고 주장하여 기본 멤버십을 포기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책을 읽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따뜻하고 깨끗하게 지낼 수 있는 공공도서관, 얼리버드 특가가 있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한 끼만 먹으려고 애썼다. 14일째 도서관에서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제가 모르는 주소에서 온 메시지를 봤어요. 또는 스월리반, 프리세스 이지메일, 검을 인식합니다. 제목줄에 맥이 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형 바비, 심장이 멈췄다. 톰 장례식 이후로는 3년 동안 형 로버트와 말을 하지 않았다.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낸 가족에 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바비는 저보다 2살 많았고 잘 해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자신을 위해 일했습니다. 우리는 지리적인 차이와 부분적으로는 그의 성공이 항상 나를 부족하게 느끼게 했기 때문이었다. 이메일은 짧았다. 맥이, 나는 데이비드랑 그 집 사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소문 좀 내봐. 내일 아침 콜럼버스로 갈 거야. 정오에 시내 힐튼 호텔로 가자. 우리 좀 이야기해야겠어. 내 동생, 좀 더 일찍 전화했어야 했는데. 바비? 메시지를 읽었어. 3번이나 소문의 근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바비가 정확히 무엇을 들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차에서 살면서 형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틀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자존심은 노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치다. 다음 날 마지막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정오정각에 힐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바비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내 할로윈 사탕을 훔치던 그 깡말은 꼬마,
값비싼 정장을 입은 품위 있는 남자로 성장했습니다. 은발은 완벽하게 스타일링 되어 있었고 마치 비즈니스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다. 그가 나를 보자 얼굴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 번졌다. 꽤 많이 읽었다. 안도감, 분노, 슬픔, 맙소사, 매기. 그는 조용히 말하며 나를 끌어안았다. 비싼 향수 냄새와 성공 냄새가 나는 포옹. 그놈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계획했던 거야. 강해지고 모든 것을 잘 처리하고 있다고 가장하고 처음으로 내 동생의 팔이 나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몇 년 만에 내 안에 무언가가 풀려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 호화로운 호텔 로비에서 울기 시작했고 멈추는 것 같았어. 바비는 나를 조용한 구석으로 안내하고 내가 정신을 차리는 동안 커피를 주문했어. 다음부터 시작해. 시작이라고 그는 말했고 그 다음 1시간 동안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전송, 엿들은 대화, 변경된 잠금 장치. 2주간의 이틀 내 차 안에서 살고 있었다. 바비의 얼굴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묘사될 때마다 점점 어두워졌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는 오랫동안 조용했다. 순간. 있잖아. 몇 년 동안 돈 좀 벌었잖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비의 성공은 가족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20대에 클리블랜드에서 아파트 한 채를 짓기 시작해서 제국. 아마 모르시겠지만 제가 데이비드를 한동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감시하는 건 아니지만 주의. 바비가 적절한 단어를 찾느라 잠시 멈췄을 때 그는 항상 나를 놀라게 했다. 어렸을 때부터 자격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톰의 장례식? 기억났다. 데이비드는 장례식 내내 장례비가 얼마나 비싼지 이야기했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정교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큰 소리로 궁금해했다. 그날 그는 나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바비는 계속해서 물었다. 당신의 재정에 대한 질문. 톰이 당신에게 남긴 것. 유언장이 있었는지, 재정을 단순화하는 것을 고려했는지 여부, 당신의 자산. 나는 그것이 단지 슬픔에 잠긴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버비는 그의 재킷을 입고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콜럼버스의 임대용 부동산 17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좋은 동네, 좋은 집들. 그중 하나는 오늘 아침에 내가 세입자들에게 다른 곳을 찾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방금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살아있어. 그는 테이블 너머로 봉투를 밀어 넣었다. 열쇠는 증서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집은 당신 것입니다. 무료이고 분명해. 내가 보내지 않은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미지급금이라고 생각해. 나는 마치 그것이 내가 눈 깜빡이면 사라져. 바비,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응, 받아들일 수 있어. 그가 말을 끊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그는 두 번째 봉투를 꺼냈다. 이건 더 작지만 왠지 더 무거웠다. 그리고 또 하나, 계산서에 300만 달러가 적혀 있었어요. 그 숫자가 제게 큰 충격을 줬어요. 300만 달러. 수표에 그렇게 많은 돈이 적힌 건 처음 봤다. 이해가 안 가네요. 내가 속삭였다. 바비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잠시 우리 뒷마당에서 반딧불이를 잡는 걸 도와주던 장난꾸러기 소년이 눈에 들어왔다. 저는 66살이에요. 매기, 난 아이가 없었어. 결혼할 만한 여자를 찾지 못했고, 내 돈은 내가 죽으면 누군가에게 줄 거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에게 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어서. 하지만 왜? 지금? 내가 물었다. 바비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내 아들이 곧 내가 설리번에게서 훔쳐왔지. 우리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고 가족은 가족을 보호해.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데이비드는 자기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널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노숙자 엄마를 알아낼 때까지 기다려봐. 백만장자가 되었네요. 봉투를 다시 보니 진짜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지? 300만 달러랑 관련이 있다고? 바비의 미소는 정말 사악했어. 뭐든 간에 원해, 여동생아. 하지만 내가 너라면 데이비드에게 먼저 알려줄게. 자물쇠를 바꾸면서 버린 게 바로 그거였어. 바비가 내게 준 집은 어퍼 알링턴에 있었는데 콜럼버스의 가장 명성 있는 동네. 침실 3개, 욕실 2개 반, 저녁에 나무 바닥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홈디자인 잡지에 실릴 법한 주방이 있었다. 톰과 함께 살았던 집보다 2배나 컸고 내가 상상했던 어느 곳보다 100배는 더 호사스러웠다. 나는 그곳에서 첫 주를 그저 돌아다니며 보냈다. 방에서 방으로 이동하며 표면을 만지고 캐비닛을 열며 그것이 진짜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애썼다. 안방, 어떤 아파트보다 더 큰 드레스룸이 있었고 거실에는 대리석 멘틀이 있는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쭉 뻗은 붙박이 책장들. 뒷마당에는 은퇴한 교사라도 울음을 터뜨릴 만큼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 기쁨으로. 하지만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새로운 재정 상황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비는 저는 재산관리 회사에서 크리스토페라는 매우 진지한 청년과 오후를 보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와 이자율에 대해 일반적으로 종교의식에 적용되는 경위를 표합니다. 그는 보수적인 투자를 하면 1년에 20만 달러로 쉽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손길도 거치지 않고 연봉 20만 달러. 제가 최고로 받았던 교사 급여의 3배 이상, 데이비드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만든 거였어. 아이러니가 참 재밌었어. 그가 내 낡은 집을 개조해서 팔려고 하는 동안 70만 원의 수익으로 비슷한 집 10채를 살 만큼의 돈이 생겼습니다. 먼저 새 옷을 샀죠. 화려하든 비싸든 그저 제대로 맞고 다시 나답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물건들만 있으면 됐죠. 그러다가 새 차를 샀는데 혼다 시빅을 구름처럼 달리고 우주 왕복선보다 더 많은 기술을 탑재한 은색 렉서스로 바꿨어요. 판매원은 내 운전면허증과 수표를 계속 보면서 은퇴한 교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듯 했습니다. 6만 달러짜리 차를 살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30년 동안 3학년을 가르쳤던 매기 설리번이었다. 아름다운 집에 앉아 아무 목적 없이 돈을 쓸 수는 없었다. 목적과 계획이 필요했다. 그리고 천천히 아침 커피를 마시며 새 주방에서 법비가 이미 설치한 새 모이통에서 홍관조를 구경했습니다. 뒷마당. 그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옛집을 지나갈 때부터 시작됐죠. 어느 오후 화가들은 떠났지만 앞마당에서 조경사들이 일하고 있었고 쓰레기통에는 내 오래된 가구처럼 보이는 것들. 나는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잠시 지켜보았는데 비싼 차들이 눈에 띄었다. 차도 데이비드의 BMW, 바네사의 레인지로버, 둘 다 내 기억보다 새 차였어. 그들은 돈을 쓰고 있었어. 그들은 아직 부동산 투자에 자신감이 넘쳐서 마치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큰 돈을 벌었다. 그때 나는 데이비드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를 없애는 것이 그는 이겼다. 그는 내가 무너지고 패배했으며 아마도 슬픈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딘가 작은 아파트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며 그는 절박한 노숙자 어머니가 그녀의 발에 착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큰 꿈을 넘어선 사치에 착지했기 때문에 그는 또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나는 집으로 차를 몰고 가서 노트북을 켰고 남은 저녁 시간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조사하며 보냈다. 아들의 재정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 덕분에 제 새로운 계획은 더욱 달콤해졌습니다. 데이비드와 바네사는 단순히 그들은 수입에 비해 과도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빚더미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 어떤 집은 두 번째 담보대출까지 투자용 부동산이 잘 팔리지 않아서요. 그들은 제 집을 빨리 최고가에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 같았다. 노트북을 닫으며 미소를 지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너무 순진한 늙은 어머니를 교묘하게 조종했지만 선생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매우 장기 계획에 아주 능숙했고 나는 그에게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 새 직장에 들어간 지 3주째, 비밀스러운 백만장자로서의 삶. 나는 이웃 제넷과 커피를 마시던 중 그녀가 나를 놀라게 한 무언가를 언급했습니다. 피가 얼어붙었다. 아, 그런데 그녀가 태연하게 말했다. 아드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데이비드, 어제 식료품점에 갔었어. 정말 매력적인 젊은이였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말해줬어. 그 보호시설로 이사 온 이후로 네가 너무 힘들었어. 커피가 목에 걸릴 뻔했어. 보호시설에서. 그래서 데이비드가 사람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였다. 그가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걱정스러운 데이비드는 연로하신 어머니가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15년 동안 나를 알고 지낸 제니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질문. 당신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정말 안도한 것 같았어요. 제닛이 말을 이었다. 그는 당신이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서 혼자 사는 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기억력 문제였죠. 웃고 싶었어요. 나는 대담하게 대답했지만 대신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는 듯한 말을 중얼거렸다. 데이비드가 자기 이야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게 내버려 두세요. 모든 근거를 다 짚었다고 믿게 내버려 두세요. 그날 오후 나는 전화를 걸었다. 바비가 추천한 사립탐정. 패트리샤 레이놀즈는 50대의 날카로운 눈을 가진 여성이었다. 금융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아들의 사업 거래에 대해 모든 걸 알아야 해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가 했던 모든 부채, 모든 자산, 모든 재정적 움직임, 패트리샤는 내게 6개월 전만 해도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용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집에 대해 알아야 해. 내 집. 그들이 진짜로 이 집을 어떻게 쓸 계획인지. 패트리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흔적을 감추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생각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두 가지를 줘봐. 몇 주 동안. 패트리샤가 자기 일을 하는 동안 나는 내 일을 했다. 해럴드 와인스타인에게 연락했는데 내 전 변호사에게 그 증서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이 있는지 조용히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전이 처리되었습니다. 맥이 해럴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노인 학대 사건, 특히 가족 구성원이 연루된 경우 더욱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사기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의미 있게 끝맺었다. 나는 또한 비극적인 존재로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는 가족 간 이별을 겪는 노인들을 위한 지원단체에 가입했습니다. 내가 노숙 생활을 많이 했던 도서관에 가서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그곳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꼭 언급했습니다. 아들이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결정한 후 보조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들리지 않도록 조심했고 그저 슬픈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한 여인. 그 아름다움은 공연은 대부분 사실이었다. 나는 슬펐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나를 배신할 수 있었는지.
유일한 거짓말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에 대한 것이었고, 그 거짓말은 더 큰 진실. 데이비드는 실제로 나를 보호시설에 강제로 보내려고 했고, 실제로 내 집을 훔쳤고, 실제로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나를 버렸어요. 2주 후 패트리샤가 전화해서 제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보고서였습니다. 아드님이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계십니다. 그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14개의 신용카드와 대출에 7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잔액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체와 현금 서비스를 통해 버틸 수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부족합니다. 그녀는 강조하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그 집이 최소 80만 달러에 팔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안에 파산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패트리샤 보고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녀가 말했죠. 또 다른 게 있어요. 낡은 집의 리노베이션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집. 위험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지름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전기 공사, 무허가 배관 공사, 검사되지 않은 변경 사항, 구조적 수정 사항. 적절한 담당자가 시의 일을 보고했다면 그 의미를 공중에 떠올리게 놔두었다. 나는 패트리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데이비드는 그저 탐욕스러운 게 아니었다. 잔인하고 절박했다. 그는 절박하고 어리석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하는 상황에 스스로를 내몰았다. 실수나 불운은 용납할 수 없다. 그의 운이 나빠진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익명의 제보, 콜럼버스 건설 부서에 전화했는데 주유소 공중전화에서 나온 소리였어요. 약간 제 말투보다 더 떨리고 나이 들어 보이는군요. 메이플 1247번지에서 진행 중인 공사 때문에 걱정이에요. 거리. 나는 그곳에는 항상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적절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웃으로서 안전 문제가 걱정됩니다. 건물검사관은 그들이 그것을 조사하고 3일 후에 나는 내 오래된 차에 주차된 도시 트럭을 보았습니다. 진입로와 클립보드를 든 2명의 공무원이 부지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새 차의 틴티드 윈도우를 통해 나는 데이비드가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황이 뒤섞인 듯 붉어 있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전략은 더 많은 인내심과 훨씬 더 나은 타이밍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를 데이비드와 바네사의 일상을 연구하는 일주일, 6개월 전이었다면 정말 소름 돋았을 법한 일인데 지금은 필요한 정보 수집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6시 30분에 일어나 금요일 밤에 시내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마을 곳곳에서 전략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데이비드가 쇼핑하던 크로거에서 그의 동료 짐 피터슨을 우연히 만났는데 데이비드가 최근 엄마와의 가족 문제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언급했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보조 생활에 적응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예전 삶이 얼마나 그리웠는지에 대해 슬프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데이비드는 정말 착한 아들 같아요. 짐은 항상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리운 듯 미소를 지었다. 데이비드는 항상 사려 깊었고 짐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호시설에 맡기고 집을 팔았습니다. 데이비드에게 건축부로부터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화요일에 직장에서 일하던 중이었다. 패트리샤는 그가 모든 건축 허가증에 사무실 주소를 적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반 사항은 광범위했습니다.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 작업, 필요한 배관 변경, 검사 및 엔지니어 승인이 필요한 구조적 수정, 모든 작업, 위반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즉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 위반 사항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오후 4시쯤 집 앞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일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일종의 심리적 고문이었다. 데이비드에게는 그랬지만 나에게는 아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즐기고 있었다. 순간 건설 작업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곧 출시될 부동산 간판이 일주일 전 일은 조용히 제거되었습니다. 그 금요일 저녁 가는 대신 그들이 평소에 먹는 식당에서 데이비드와 바네사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나는 칠시의 길 건너편에 주차하고 그들의 내 예전 거실에서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듯했고 창문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바네사는 서성거리고 있었다. 데이비드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동안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했다. 서로에게. 그들은 허가 문제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나요? 지연이 얼마나 될지 계산하고 있었나요? 비용? 그들은 마침내 치밀하게 계획한 금융범죄가 무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까? 나는 그것이 전부였으면 좋겠다. 셋. 다음 날 아침, 나는 한 주를 즐겁게 만들어줄 전화를 받았다. 해럴드였다. 와인스타인 씨, 제 법률조사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씨, 증서 이전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가 말했다. 만약 우리가 당신이 강요당했거나 데이비드가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신이 서명한 문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체를 완전히 취소합니다. 이체를 취소합니다. 그 말은 아름다웠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쓸 수 있었습니다. 집을 개조하고 싶었고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부채를 감당할 수 있었고 결국 잠재적으로 법적 소유권을 되찾고 그에게는 미납된 청구서 더미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쉽고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좀 더 창의적이고 단순한 법적 파기보다 훨씬 더 개인적인, 더 파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겪었던 고통을 겪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갈 곳 없이 현관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무력하고 배신감을 느꼈다. 그때부터 나는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완벽한 타이밍과 절대적인 자비가 필요한 부분이었다. 데이비드가 망가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는 철물점에서 그를 본 제닛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초췌했다. 그녀의 가심 네트워크에 따르면 그는 일주일 동안 3번이나 그곳에 가서 재료를 사고 돌아갔다고 한다. 다음 날 그들에게 재정적인 문제, 제닛은 다 안다는 듯이 속삭였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돈 문제를 겪고 있을 때는 항상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충동 구매를 하기 시작하고 비용 때문에 당황했어요. 덕분에 제닛에게 데이비드의 재정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말할 수 있었을 텐데 패트리샤는 그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건축 허가 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2개월 지연되었습니다. 시간과 약 5만 달러의 재작업 및 검사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의 신용, 카드 한도가 꽉 차 있었어요. 400일을 빌렸고 BMW를 담보로 한도 대출까지 받았죠. 하지만 가장 맛있는 디테일은 패트리샤가 데이비드의 타임라인에 대해 알아낸 내용이었다. 그는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었다. 구매자가 있는 경우 12월 1일까지 리노베이션 공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집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때쯤이면 그는 판매를 놓칠 뿐만 아니라 5만 달러의 벌금도 물어야 할 겁니다. 그의 모든 허가증으로 여러 문제 때문에 12월 1일까지 끝내는 건 점점 불가능해 보였다. 그동안 나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었다. 독서 동아리에 가입했고 12살 이후 처음으로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봄. 바비가 준 돈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내가 잊고 있던 삶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원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름다운 집에서 눈을 뜨면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란 제가 배우면서 알게 된 건 상황에 따라 절대적으로 무자비해질 수 있는 자유도 포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가 마침내 저에게 연락했을 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는 11월 초 목요일 저녁,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고 데이비드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개월 만에 처음으로 화면을 켰다. 3번 울린 후에야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조심조심. 중립. 안녕, 데이비드. 엄마.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지쳐 보였다. 엄마, 아이, 얘기 좀 해야겠어. 우리 사이가 좀 복잡해진 건 알지만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오해인가요? 마치 나를 집 밖으로 내쫓은 게 일종의 의사소통 오류인 것처럼요. 진심을 담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듣고 있어요. 내가 간단히 말했다. 데이비드는 숨이 막혀요. 사실 엄마, 집 리모델링에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법적 문제도 있고요. 예상하고 당신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려해 볼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 중 일부를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도와주세요. 그 대담함은 숨 막힐 듯 아름다웠다. 나를 노숙자로 만든 아들이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했다. 무슨 도움을 말하는 거야? 데이비드에 대해서요? 내가 물었고 옛날의 모성애적 걱정이 살짝 스며들었다. 내 목소리에 아마 5만 정도일 거야. 그가 재빨리 말했다. 우리가 얻을 때까지 임시방편일 뿐이야. 집이 팔렸어요. 보조 생활이 비싼 건 알지만 혹시 저축이 남았거나 연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중얼거렸습니다. 절박함에 말을 더듬는 바람에 부주의했습니다. 데이비드, 나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나는 고정 수입으로 보호시설에서 살고 있다. 5만 달러도 없다.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이야. 5만 달러가 없었어. 300만 달러가 있었지. 하지만 데이비드는 필요하지 않았어. 그걸 알고 있었다. 침묵은 거의 30초 동안 이어졌다. 데이비드가 다시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달랐다. 더 강해졌다. 엄마, 이해해 주셔야 해요. 이 집 리모델링이 실패하면 바네사와 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차, 신용, 심지어 우리가 파산을 선언하라고. 당신은 내 어머니잖아요. 그게 당신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가 했던 것과 똑같은 조작이요. 증서에 서명하게 하려고 했던 거야. 가족 의무에 대한 걱정으로 포장된 똑같은 감정적 협박이지. 단, 이번에는 외동딸과의 관계를 갈망하는 외로운 미망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날 보러 와야 할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이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그가 동의했다. 아마도 그가 나를 직접 만나 조종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우리는 그가 오도록 약속했어. 다음 토요일 오후. 전화를 끊고 우아한 거실에 앉아 미소를 지었다. 데이비드는 자기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한 노부인을 설득하여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장 내가 몇 달 동안 연출해온 연극의 마지막 마크. 토요일이 너무 기다려졌다. 토요일 아침, 나는 모든 것을 바꿔놓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패트리샤 레이놀즈였는데 너무 충격적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설명하는 동안 매기, 아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 집은 리노베이션은 단순히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비드는 사기성 대출을 사용하여 건설 대출을 받았습니다. 손익계산서. 그는 실제 급여의 2배를 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 사기. 데이비드는 단순히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는 그 과정에서 여러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더 있어요. 패트리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가 당신이 이사한 후에도 서류에 당신 서명을 위조해왔고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개설했고 당신의 이전 주소를 연락처로 사용했습니다. 신원 도용, 위조였습니다. 제 아들은 방금 내 집을 훔쳐갔어. 몇 달 동안 내 신용과 이름을 체계적으로 망가뜨려 왔거든. 육체적으로 바비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보호시설에 갇혀 있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하니 끔찍했다. 데이비드는 내 재정적 평판을 망치고 내 이름으로 빚을 쌓았다. 얼마예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패트리샤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지금까지 8개에 걸쳐 약 20만 달러가 다른 계정이요. 하지만 맥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 당신이 이걸 당국에 신고했다면 데이비드는 그냥 민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심각한 연방 기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편 사기, 신원 도용, 은행 사기, 잠재적인 징역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역형. 이 단어들은 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대신 차갑고 만족스러운 느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데이비드는 모든 선을 넘었고 모든 신뢰를 어겼으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단순한 가족 배신을 훨씬 넘어선 일이었다. 그는 집도 없고 힘도 없는 어머니가 자신의 일을 결코 알아내지 못할 거라고 장담했다. 그녀의 정체성과 신용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도박을 했습니다. 나는 패트리샤에게 감사를 표하고 남은 시간을 데이비드가 몇 시간 안에 내 집에 와서 그의 노모를 조종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만든 위기에서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는 연로하신 어머니가 이제 꿈에도 생각지 못할 만큼 부유해졌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연방 교도소로 보낼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 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내 초인종을 확인했습니다. 복도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나는 이 순간을 위해 신중하게 옷을 입었고 단정해 보이는 옷을 골랐다. 하지만 비싸지는 않았어요. 문을 열었을 때 데이비드가 하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똑같은 꽃이었어요. 그는 아버지 장례식에 가져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내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야위었고 그의 얼굴 아래에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과 점점 더 커지는 절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눈빛. 안녕, 엄마. 그는 꽃을 건네며 말했다. 그의 눈에 닿지 않는 미소.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요양원에 계시는 것 같네요. 내 의견에 동의해. 나는 아무 말 없이 장미를 받아들고 그를 안으로 초대했어. 그가 처음으로 내 생활 공간을 들여다보며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반응은 내가 바라던 그대로였다. 데이비드는 대리석 벽난로와 값비싼 가구가 있는 우아한 거실을 둘러보며 말 그대로 입이 벌어졌습니다. 가구들. 엄마, 그가 천천히 말했다. 여기는 보호시설 같지 않아요. 이건, 그는 말을 흐리며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떤 거지, 데이비드? 나는 상냥하게 물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앉아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는 그대로 서 있었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높은 천장, 단단한 나무 바닥, 아마도 그의 집보다 더 비싼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감상하기 위해 원을 그리며 차, 이 집 백만장자 집 같네. 그가 마침내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데이비드는 내가 앞서 준비한 차 세트를 꺼내어 차를 붓고 설탕을 넣는 의식을 천천히 진행하는 동안 거실 한가운데에 얼어붙어 서서 노숙자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분명했다. 그의 가장 큰 꿈을 뛰어넘는 사치. 데이비드.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내 이름으로 개설한 신용카드와 사기로 얻은 건설 대출에 대해서요. 가짜 소득 명세서와 지난 8년 동안 당신이 내게서 훔친 20만 달러? 몇 달. 하얀 장미가 그의 무감각한 손가락에서 떨어져 내 페르시아 양탄자 위에 눈처럼 흩날렸. 침묵이
데이비드의 얼굴이 매혹적인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 사이에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표현, 혼란, 깨달음, 공황, 그리고 마침내 일종의 절망, 계산. 나는 그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을 거의 볼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은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었다. 엄마. 그는 마침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재정적 문제가 있다면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사는 대출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뭔가 오류가 있었을지도 몰라.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으려고 했는데 내 몸에 뭔가가 들어 있었다. 그 표정에 그는 즉시 침묵했다. 데이비드, 앉아. 부탁이 아니었어. 그는 마치 줄이 끊어진 꼭두각시 인형. 그리고 나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언제부터 아들은 내게 이렇게 낯선 존재가 된 걸까? 뒷마당에서 민들레를 가져다 주던 어린 소년이 언제부터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남자로 변했을까? 내 인생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면서 눈을 뜬다고? 난 다 알아. 내가 조용히 말했다. 가짜 소득명세서, 내 이름으로 개설된 신용카드, 위조된 서명, 당신이 가지고 있는 20만 달러, 8개월 동안 도난당했습니다. 건축법 위반, 무허가 공사, 매수인 계약 위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3주 후에 만료됩니다. 그 집이 팔리지 않으면 파산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당신이 그 과정에서 여러 건의 연방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혹시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을까? 나는 미소 지었다. 데이비드, 난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니까 여자를 조종한다고 생각했나 보네. 난 보호시설에 사는 것도 아니고 고정 수입으로 힘겹게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녀가 아들의 사랑을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집 증서에 서명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았다. 어디쯤인지 알고 싶니? 당신이 날 집 밖으로 내쫓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어? 내가 어떻게 노숙자에서 6주 만에 당신 집보다 더 비싼 집이라니? 데이비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이 내 모든 것을 쫓는 게 느껴졌다. 이사, 내 삼촌 바비가 내게 이 집을 줬어. 데이비드, 완전 자유롭고 깨끗해. 담보 대출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어. 그는 또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300만 달러를 줬어. 나는 그를 마주보며 돌아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어.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 300만 달러야, 데이비드. 평생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야. 감옥은 피하는군요. 감옥? 그 말은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의자로 돌아와 아까 옆 탁자에 놓아두었던 마닐라 폴더를 집어들었다. 은행 사기, 우편 사기, 신원 도용, 위조. 제 변호사에 따르면 당신은 잠재적으로 연방교도소에서 15, 20년을 복역해야 하고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나야 합니다. 다시는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일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 데이비드는 이제 떨고 있었고 그의 손은 무릎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엄마, 제발,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재정적 압박, 빚, 우리가 일궈온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당신이 일궈온 모든 것을 방해했어. 데이비드, 넌 아무것도 안 하고 일했어. 모든 걸 훔쳤어. 내 집도 훔쳤고, 돈도 훔쳤고, 내 정체성을. 그리고 당신은 내가 도움이 필요한 혼란스러운 늙은 여자라고 모두에게 말함으로써 내 존엄성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나는 폴더를 열어 패트리샤의 조사 보고서를 우리 사이의 커피 테이블에 펼쳐놓았다. 은행, 진술서, 위조 문서, 신용 신청서, 대출 서류, 증거가 압도적입니다. 데이비드, 당신은 법학 1학년 학생도 따라갈 수 있는 서류를 남겼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 멍청한 엄마가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절대 알아내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부주의하게 행동한 거야. 뭘 원하는 거야? 그가 말했다.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텅 비어 물었습니다. 내가 기다려왔던 질문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마침내 우리 사이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생각에 잠긴 듯 반복했다. 당신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해줘. 네가 직접 경험하길 바라. 당신이 날 억지로 안고 살아가게 했던 그런 무력감과 절박함. 나는 폴더를 닫고 미소 지었다. 좋은 소식이 있어, 데이비드. 당신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 거예요. FBI에 신고하거나 고소하거나 당신의 인생을 파괴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내 것을 파괴하려고 했던 방식. 그의 얼굴은 너무나 깊은 안도감에 젖어 있었고 나는 거의 그를 불쌍히 여겼다. 거의. 나쁜 소식은 나는 계속 말했다. 나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돈도, 대출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가 나를 강요했던 것처럼 내 선택의 결과를 혼자서 마주하게 될 거야. 내 집 리모델링, 실패할 거야. 구매자를 잃을 거야. 파산에 직면하게 될 거고 탓할 사람은 너 자신뿐일 거야.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현관문으로 걸어가서 활짝 열었다. 정말 아름다운 장미들이네요. 데이비드. 나는 깔개 위에 흩어진 꽃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새하얀 장미를 시작이라니. 정말 잘 어울리네. 이건 분명 우리 둘 다에게 새로운 시작이네. 다른 점은 내 건 $3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수백만 달러. 그리고 어퍼 알링턴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당신의 집은 파산, 직업적 파산. 그리고 네가 쓰레기처럼 버린 엄마가 너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데이비드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지방에 다다르자 그는 다시 한 번 돌아섰다. 엄마, 미안해요. 그가 말했다. 그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는 내가 한때 사랑했던 어린 소년처럼 들렸다. 무조건. 네가 그럴 거 알아, 데이비드. 내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가 잡혀서 미안해하는 거야? 네 계획이 실패했어. 날 과소평가한 건 후회하지. 하지만 날 파괴하려 한 건 후회하지 않아. 만약 내가 성공했다면 지금쯤이면 사과하는 대신 축하하고 있을 거야. 나는 문을 닫고 잠근 후 거실로 돌아갔다. 방에는 흩뿌려진 하얀 장미만이 내 아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창문을 통해 그가 BMW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마도 은행에 압류당하기 전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그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비가 그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데이비드의 교훈은 완벽했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